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탈세 세계사 2부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인류는 언제부터 이렇게 탈세를 아주 끝도 없이 시도를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얼마나 얻어터지고 살았는가 요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고요. 탈세의 세계사 지금 고대는 저희가 대략 동서양의 고대 시대 좀 비교해보면서 탈세 방법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이제 점점 뭐 교묘해지겠죠. 네, 세금도 또 그에 맞서서 더 치열하게 거두려고 아마 국가들이 노력을 할 테고 그럼 이제 고대를 지나 어디 한번 또 가봅니까? 네, 로마 제국이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로마. 네. 로마 같은 경우도 아주 효율적인 조세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여기도 이제 그리스처럼 직접세는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관세, 수출하고 수입할 때 관세하고 노예세 정도로 충분히 국가 재정이 굴러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예를 뭐 사고 팔 때 세금을 내야 되고 노예가 해방될 때 또 세금을 좀 내고 그것만 해도 충분히 돌아간 거죠. 왜냐하면 식민지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저 당시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땅에 그 로마 제국이 들어가가지고 말 그대로 5년치 징세권을 판단 말이죠. 그러면 세리들이 그 세금을 걷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5년치를 팔았으니까 미리 성금 받아서 좋고 충분히 돌아가는 거죠. 워낙 또 땅이 넓었으니까. 그렇죠. 뭐 스페인, 뭐 모든 지금의 스페인, 뭐 일종의 북아프리카 다 이게 로마의 지중해를 둘러싼 거의 모든 나라들. 그러니까 그리고 이 로마에서는 좀 재미있는 게 누진세 제도가 최초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라는 것들. 이 로마에서 최초로 시작됐다고요. 하이보이. 근데 왜 로마 시대부터일까? 그때는 더 격차가 이만큼 차이가 나서 그런가? 누진세? 네. 누진세가 왜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됐느냐? 그때 비로소 슈퍼 부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 나중에 이제 라티푼디움 해가지고 대농장주들. 왜냐면 이제 부가 커지다 보면 어쨌든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그들이 그렇게 슈퍼 부자가 슈퍼 리치들이 될 때, 과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두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누진세 제도가 뭐 이제 로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결국 이제 전쟁세 같은 경우를 보면 전쟁할 때 이제 세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비가 필요하니까 그게 이제 결국 재산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왜 그 있잖아요. 특별 소비세라는 게 있잖아요. 특소세 있죠. 그러니까 호화사치품은 세금을 더 많이 매기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석이랄까 아주 비싼 의상이라든지 호화로운 마차 이런 데는 10배 가까이 세금이 더 부과된다. 우리도 왜 그 무슨 예전에 외제차 혹은 뭐 에어컨 그렇습니다. 특별 소비세죠. 냉장고. 예전에 그 야구르트에도 특소세 붙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야구르트가 그 고급 음료였어. 오. 네. 부자들만 먹는 음료.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구르트에 예전엔 인지 그 우표부 같은 거 붙었었거든요. 그래갖고 종이로 그 다 붙어 있었어. 그거 못 봤구나. 네. 그 야구르트 병에 보면 조그마한 우표 같은 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특소세인지 아니면 하여튼 뭐 또 다른 세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별도의 굉장히 좀 고 세금 음료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게 우표 종이 붙어 있다가 나중에 그 프린트로 바뀌었다가 아마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런 또 짜잘한 상식들은 역시 좀 정프로죠.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제 뭐 징세인들이 부패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부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악화를 만드는 거예요. 양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은 함유량이 처음에 만들 때는 초기에는 50% 들어 있었는데 그걸 5%로 줄여가지고 만들어 놓고도 가치는 똑같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명목 가치는 똑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통화를 대량으로 발행해가지고 이제 국가 재정을 보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진짜 은 50 들어있는 친구들을 가능하면 더 가지려고 이렇게 노력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결국 뭐 아시다시피 결국 그렇게 대량으로 자꾸 뭘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5%만 넣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이게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서기 200년 때는 밀가루 뭐 1부쉘. 이 부쉘이 그러니까 36리터니까 한 푸대 뭐 이렇게 하면 2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그 당시에는
데나리우스 뭐 데나리우스라고 그 당시 데나리온, 화폐 단위, 데나리온. 근데 그게 이제 140년 지났잖아요. 네. 그 밀가루 1부쉘이 200만 데나리우스. 140년 동안에 10,000배가 오른 거죠. 왜냐면 그렇게 인플레가 되니까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걸 인플레를 막으려면 당장 화폐 발행을 멈춰야 되는데 네. 또 더 재원이 발행해. 없어지잖아요. 더 발행해.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이제 이 세수를 얻어낼까? 이 고민을 하면서 절묘한 방책을 방법을 찾아내요. 그게 바로 기독교를 승인시켜 주는 거예요. 기독교랑 무슨 상관이에요? 기독교를 승인시켜주면 돈을 어떻게 얻지? 자, 어떻게 하냐면 당시 우리가 기독교를 나름 이제 공인해 준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네.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왜 이제 그 당시 기독교를 공인시켜 줬느냐? 목적은 세금을 잘 거두려고 해요. 징세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금 때문에 기독교 공인이 네. 있었. 아니 그런 측면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뭐냐면 당시 로마 재정이 악화돼 가지고 네. 이제 국가의 기본적인 통치마저 위태로운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자란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 기독교를 결부시켜 가지고 기독교인이라면 나라의 세금을 제대로 내야 된다. 기독교도라면 세금을 제대로 내라. 그러면 우리가 인정해 준다. 정식적으로.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벌였다는 거죠. 신앙과 세금하고 이제 일종의 어떻게 바틀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앙과 세금. 그래서 왜 그 성경책에도 그 황제 것은 황제에게 뭐 바리새인들의 것은 뭐 맞나요? 이게 정확한 워딩은 그것은 이제 뭐 그거 그러니까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에게 예. 나오죠, 그죠? 예. 그게 세금 잘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이제 다른 얘기인가? 아니 그건 좀 이제 여러 해석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예수에 대해서 네. 당신은 지상 권력을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할 때 그 신전에서 이 동전을 서 있는 거 봐라. 그러니까 카이저의 것은 카이저에게 가는 것이고 이건 이제 구분하는 거다 이거죠. 세속과 하나님의 나라 이건 다르게 간다. 그런 식으로 절묘하게 예수가 이제 그 딜레마에서 해결되는 걸 말씀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예, 하여튼 뭐. 예. 근데 그런 거죠. 뭐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든 충실하게 기독교도로 살고 싶다면 세금을 내야지. 그럼 우리가 인정해주겠다. 그런 것들이 되는 네. 거죠. 그렇게 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게 총본산이 로마 가톨릭, 로마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로마 도시 그쪽에 딱 만드니까 돈들이 쫙 집중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로 해가지고 결국 이 종교를 기독교를 인정하면서 이 세제 개혁을 성공시킨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 어떻게 잡았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네. 하긴 그때부터 지금까지 로마 교황청이 네. 교황청은 로마에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중간에 아비뇽 프랑스 네. 아비뇽 뉴스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로마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하긴 그래. 기독교 발생한 데는 이스라엘인데 네. 혹은 뭐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왜 교황청이 로마에 있나 약간 좀 네. 신기했습니다. 다 로마 제국하고 관련된 거죠. 요게 또 세금과 관련이 있네요. 네. 돈을 한 군데 모아놨고 우리 수도 이쪽 서울에 그 돈을 다 집중시켜야지 그 효과적으로 징세도 가능하고 재정을 딱 집중해야지 기본적으로 권력은 쓰기 좋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결국 이것도 뭐 그렇게 막 오래는 못 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 세금을 가혹하게 걷어들이니까 그러면 이제 직접적으로 예전에는 직접세를 많이 안 걷었는데 이제는 직접 이제 세금을 걷어야겠다 되니까 네. 그러면 공무원들이 거대한 관료 조직이 만들어지잖아요. 관료 조직이 거대해지면 반드시 부패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뭐 전 세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무원 조직이 커지면 부패는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거는 뭐 우리가 인지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공무원 구조조정, 구조개혁 말을 하는 게 항상 그 고인물은 썩는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선 의원은 나가라 그러나? 요즘 정치에 관심이 좀 많으셨나 봐요. 네. 네. 고인물은 썩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자, 그렇게 이제 이 관료 조직 입장에서는 이제 부패하게 되면서 세금을 안 내면 고문도 하고 그 아이도 노예로 팔아버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뭐 또 진짜 뭐 그러니까 가족이 해체돼 버린단 말이죠.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을 내는 이유는 그 가정들 서민들의 가정들을 계속 잘 살게 해줘야지 그 세금을 더 내고 아이를 낳을 건데 네. 세금이 너무 배보다 배꼽이 크다 보니까 아이도 팔아버리고 아이를 낳을 이유가 없잖아요. 세금밖에 안 내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세금 못 내고 그냥 노예로 들어갈래 어디.
그러면 국가는 갈수록 조세 기반이 약화되겠죠. 네네네. 그다음에 부유한 귀족이나 대주주는 뇌물로 세금을 면제받는 거죠. 우리 조선 때 그랬습니다. 조선 때 양반집 보면 나오잖아요. 양반은 군포도 안 내도 되고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이 좋다는 거죠. 네. 지배계급은 세금을 안 내서 지배계급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지배만 채워서 지배계급이요. 네, 맞네요. 어, 지배만 치면 되겠죠. 그러네. 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정서를 채울 1kg 커피가 또 있습니다. 네.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정서, 느낌, 우리의 감성을 채우는 모든 걸 다 채워주죠. 1kg 커피. 물론 배도 좀 채워드립니다. 네. 1kg 정도 드시면 충분히 이제 배도 든든하게 되고요. 이제 여름이 서서히 또 다가옵니다. 봄 지나서 그때 여름엔 또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이것도 엄청 땡기지 않습니까? 물 대신 요즘 아이스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역시 1kg 커피와 함께 하시면 1kg 커피에 그 콜드브루 있습니다. 네. 그거 딱 얼음 물 타갖고 그냥 샥 드시면 아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진짜 향이 좋더라고요.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향 좋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은은하게 퍼지는 커피 향. 여러분도 1kg 커피와 함께 올 여름도 잘 버텨내시기 바라겠고요. 1kg 커피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거나 1kg 커피 앱을 다운받으시면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이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만 네. 민주주의 사회가 시작된 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 17세기 후반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 18세기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 다 뭐 얼마 몇 병이 안 됐단 말이죠. 네. 근데 바로 이 3대 시민혁명들이 대부분에 다 탈세에서 시작됐어요. 아 그래요? 탈세가 지금의 민주주의 사회를 만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자, 영국을 보자 말이죠. 네. 영국은 본래 1215년에 마그나 카르타 음. 대헌장 이런 말도 합니다만 그 뭐냐면 이제 존 왕이 막 전쟁하겠다고 전쟁해야 되니까 세금 막 만드니까 귀족들이 반발해가지고 네. 자 이제부터 국왕이 마음대로 세금 못 내 이렇게 계약을 한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 뭐 시간 지나다 보니까 엘리자베스 양 이후로 막 그냥 안 지켜지는 거예요. 전쟁 맨날 하는데 언제 뭐 이런 거 하겠습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전쟁이 계속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뭔가 세금이 또 뭔가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17세기 초에 선박세라는 걸 만들어요. 선박세. 뭐냐면 당시 이제 영국은 섬나라니까 해상의 안전을 위해 가지고 해군도 좀 정비해야 되겠고 또 해상 감시 어느 네. 나라 배가 올지 모르니까 이 비용을 좀 충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박세를 만들었는데 네. 영국 전 영토에 연간 20만 파운드 그렇게 해가지고 지역마다 할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에서는 또 주민의 재산에 따라서 이제 세금을 나눠가 부과시킨 거죠. 자, 그런데 왜 이제 이걸 선박세라 불렀냐면 전쟁이 나잖아요. 전쟁이 나면 무조건 민간 선박도 그냥 징발하는 거예요. 뭐 그때 뭐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쟁 나면 무슨 SUV 증발하고 뭐 배 같은 경우도 징발되는 겁니다. 그때는 더 그랬겠죠. 근데 이렇게 민간 선박을 징발했기 때문에 영국이 아주 강력한 해군력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 그 다음에 스페인을 무적함대로 물리쳤습니다만 네덜란드, 프랑스가 계속해서 이제 이 영국하고 시비를 붙어오니까 해군력을 더 이제 증강해야 되니까 선박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의회의 승인 없이 만든 거예요. 그냥 왕이. 그러니까 그때 어떤 인물이 존 함덴이라는 인물이 납세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건 일반이다. 나는 왕실에 대한 세금 의무가 없다. 마그나 카르타에 나오지 않느냐?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를 못 하는데 왜 세금을 왕이 마음대로 만드느냐? 그래서 법정에서 재판이 붙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유죄? 유죄. 네. 그런데 4년 후에 다시 또 재판을 해요. 그래서 결과는 위법 판결이 나요. 위법 판결. 그러니까 4년 전 재판 잘못했다. 그러니까 왕이 이렇게 함부로 세금 거두는 건 잘못됐다는 판결. 그렇죠. 네. 재심에서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재판관이 4년 전에 이 선박세 이거 정당하다 했던 재판관 탄핵돼 버려요. 그러니까 국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국왕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의회하고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바로 이때 소송을 납세를 거부했던 존 함덴이 누구냐면 바로 올리버 크로멜의 사촌이에요. 그 크로멜이 호국경 크로멜 결국 영국 최초로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1642년에 의회파와 왕당파 국왕의 이제 무력 충돌해가 청교도 혁명이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세금 문제로 세금 문제 때문에.
발발이 됐고요. 그러니까 청교도 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재정 대혁명이라고 여기서 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명예혁명을 하고 나서 이제 영국은 어떻게 하느냐? 징세청구인제도 없애버리고 세금 관료, 전문 징세 관료를 채용하는 거죠. 세무공무원 제도를 만듭니다. 이제 시험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한 군데 있으면 부정부패, 네. 토착 이제 비리를 저지를 수 있으니까 끊임없이 로테이션 시키는 거예요. 정근을 시키는 거죠. 네. 현대의 어떤 세무 관리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의회가 말 그대로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해요. 이제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재산과 소득을 추론해가지고 추정해가지고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제 관세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됐거든요. 관세를 낮추니까 경제는 아주 잘 또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육이 활발해지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영국을 세계 대형적으로 만든 원동력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가 이제 고를 때 나온 세금들이 뭐 이제 창문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창문의 개수? 네. 아, 네네, 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 중에 창문이 없어. 아. 그 창문 자리에 벽돌을 그냥 쌓아버려갖고 네네. 아예 그냥 밖에서 안 보이는 그런 창문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1696년에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지금 계속 필요하니까 세금이. 그래서 1851년에 폐지됐다고요. 한 60년 가까이 되는 진짜 거죠. 말도 안 된다. 창문세. 네. 위생적으로 안 좋죠. 이 환기가 잘 안 되고 하니까. 네. 예. 근데 왜 이 창문세를 만들었냐 이거죠. 그거는 본래 한 70여 년 전에 만들어진 난로세하고 관련이 있어요. 난로세. 창문세 나오기 전에 70년 전에 있어요? 난로세가 어, 있었거든요. 뭐야? 그 당시에 계속해서 또 네덜란드, 프랑스, 스페인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그 세금을 걷어야 이제 되는데. 걷어야 되니까 막 올리기는 그러니까 난로에 세금을 과세하기로 하는 거예요. 난로에.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거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잖아요. 난로 하나당 딱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난로 없으면 못 사는데 난로에 무조건 세금 거둔단 말이죠. 근데 부자들이라고 난로를 10개, 100개를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난로는 부자들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난로세는 더 부담이 됐던 거죠. 그리고 문제는 난로를 몇 개 있는지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영국 사람들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내 사생활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또 격렬한 반발을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사를 갔다가 난로 조사를 갔다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타살당하는 거예요. 막 반항하다가. 그러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뭐 또 여러 가지 네. 아, 집에 안 들어가. 집에 안 들어가려고. 제일 좋은 게 게 창문이잖아요. 말도 안 돼. 어쨌든 대문보단 낫지. 왜냐면 집 작은 사람들은 창문이 2-3개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큰 맞습니다. 집은 그래도 한 20개 이렇게 달릴 거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의 척도를 대충 그러니, 이제 부동산 네. 그 집으로 이제 본다면 대충 소득에 혹은 뭐 이제 그 사람 재산에 비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긴 하니까 나름 처음 컨셉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창문을 막는다든지 별별 이제 또 회피 수단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좀 문제긴 하겠네요.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는 또 비판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면 생각해봐라 이거죠. 도시에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낼 수 있다 치는데 사고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거기는 창문도 많아야 되잖아요. 아니 근데 재산 가치는 도시의 집이 예를 들어 20억 원짜리고 지방의 집은 한 5억 원인데 아니 이게 창문은 어차피 여기 더 많다고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이 말이 되냐 이런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다툼이 있었는데 어떻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영국의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이어지고 영국을 근대적으로 이제 입헌 군주정을 만들어내고 네. 영국의 결국 조세에 따른 어떤 뭔가 개선이 있어야지 근대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결국 세금 제도 이런 것들이 결국 영국의 명예혁명을 가능하겠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죠. 프랑스는 예전에 우리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 아시다시피 성직자 네. 귀족들은 세금을 안 낸단 말이죠. 근데 성직자가 전국 토지의 10분의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귀족은 프랑스 국부의 90%를 독점하고 있어요. 세금을 안 내요. 그럼 나머지 농민들이 다 짊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그림 보면 농민 할아버지 농민이 위에 귀족들하고 젊은 귀족하고 막 그 성직자들을 업고 있는 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에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 그럴 때 이제 결국 뭐 이런 세금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담이 심해지게 됐죠. 네. 그러니까 특히 루이 16세 아시다시피 미국 독립전쟁도 지원하고 이러면서 결국 이제 거의 이제 재정이 파탄 상태에 오는 거죠. 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징세청부 제도를 개혁하고 뭔가 귀족들과 성직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삼부회를 개최해서 세금을 그들려 했는데 뭐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스위스 출신의 네케르를 등용해가지고 재정개혁을 조세개혁을 이루려고 하니까 네. 귀족들이 막 공격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케르가 저 완전히 우리 프랑스를 팔아먹을 놈이다. 저 외국 놈이 와서 팔아먹는다니까 네케르가 아니 그러면 국가의 세입 세출을 다 공개하겠다. 사상 최초였다는 거예요. 국가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는 거. 아 그게 처음이에요? 네, 이때. 근데 그걸 딱 공개하고 나니까 국민들이 어. 이렇게 된 거죠. 아니 왕실이 어떻게 이렇게 돈을 많이 쓰냐. 그러니까 애초에 타깃은 귀족과 성직자인데 국민들은 왕실에 분노하게 된 거죠. 네. 왕실이 돈을 이렇게 많이 써. 그렇게 해서 이 선한 의도와 무관하게 왕실이 결국 타깃이 되어가지고 또 프랑스 대혁명에서 루이 16세가 이제 목이 잘리게 됐던 거죠. 프랑스 대혁명이 그런 이유로 뭐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 세금 측면에서도 이런 이유가 있었다. 네네. 근데 결국은 어떻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교회가 프랑스 10분의 1 그 땅을 소유하고 했다지 않습니까? 당시 프랑스 가톨릭 교회들이 다 도망쳐오고 다 재산 몰수 다 당했어요. 다 몰수 당했어요. 성난 네. 시민들의 수만 명의 성직자가 희생됐다고 하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우리를 얼마나 흡혈귀처럼 빨아먹었냐 된 거죠. 네네네.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결국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고 이러면서 이제 타입을 내가 다시 그 재산을 어떤 이렇게 좀 나중에 화해하면서 교회의 권리를 인정했다고 하지만 네. 결국 참 무시무시했던 거죠. 근데 결국 프랑스 같은 경우도 결국 이 세금 문제 때문에 나라가 결국 뒤집어진 거고 가장 또 재밌는 게 미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해서 지금 세계 초강대국이 되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에 식민지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왜 많은데 미국이 이렇게 초강대국이 되었나 이거죠. 지리적인 땅이 워낙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초기에는 땅이 별로 안 좋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진출을 하면서 이제 프랑스로부터 루이지애나 해가지고 중부를 사다 들이고 네. 그리고 멕시코하고 전쟁도 해가 받아들이고 하면서 넓혀갔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냐? 왜 이제 미국이 초강대국이 됐냐? 이게 결국 세금하고 관련이 됩니다. 영국이 네. 당시 미국 그 식민지 동부 13교조 할 때 경제 활동의 자유하고 세금을 면제시켰거든요. 미국이 건국할 네, 때. 네. 그러니까 미국 건국하기 전에 전에 영국 식민지를 데리고 식민지였을 있을 때. 때. 그러니까 요즘 치면 일종의 조셉 피난처를 만들어준 거예요. 아. 여기에 투자하고 하는 거 우리 여기 가서 일하고 세금 안 거둡게 된 거예요. 많이 가야 되니까. 네네. 네. 뭐 그렇겠죠 처음에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대표 없이 세금 없다. 그런 이야기냐.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대표 없이 세금 절대 못 내. 우리 영국 왜 대표도 못 보내는데 왜 세금을 내야 돼? 우리에게 권리가 있어야지 우리도 의무를 낼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본래 영국은 동인도 회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국가가 거의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역을 독점해가지고 그 이익이 많이 나면 당연히 또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건데 당시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사업하고 무역 제한을 거의 안 둔 거예요. 동인도 회사 그러니까 독점 안 하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왜 그러냐? 미국이 그렇게 중요한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당시 미국에 무슨 광산 금광도 안 나오고 그 당시 미국에 뭐 향신료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별것 아닌 땅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래 여기 어떻든 그래도 네덜란드하고 싸움하고 프랑스하고 다 다투면서 우리가 이걸 한 거니까 그래도 사람들은 좀 가야 되고 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을 가게 만들려면 세금을 안 내게 해줘야지 사람들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키우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세금을 안 내게 해주고 경제 활동을 아주 자유롭게 만들어줬다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져가지고 아주 급속도로 발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식민지 시절에 네. 그 금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먼저 개발됐다면 이런 지금의 미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금을 절대 면제 안 시켜줄 거지 않습니까? 면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영국이 딱 틀어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독립하고 나서 이제 뭐 서부 개척도 하고 한 그렇습니다. 거니까. 유전도 나오고. 만약에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다면 절대 미국에서는 그거 딱 들어지고 있었겠죠. 그것마저도 사기다, 그죠? 그러네. 동부 해안선에 딱 있었으면은. 아니 거기 때만 해도 뭐 크게 뭐 좋은 땅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뭐 저 들어가봐야 인디언들이 막 공격하는 거 네네. 보니까 그냥 아유 됐어 그냥 알아서 살기나 니네끼리 잘 살아라 이 정도 네, 했는데 네, 네. 알고 보니까 완전 알짜 땅이었어. 그렇죠. 지금 뭐 예전에 우리 49ers 해갖고 저 캘리포니아 쪽에 금강 터졌죠. 네. 그 다음에 뭐 텍사스 이쪽에 막 석유. 유전 나오죠. 뭐 그리고
그 대평원지대 뭐 네. 밀들 옥수수 심으면 막 그냥 막 자라지. 또 알래스카 좀 샀더니 거기 또 뭐 유전 터지지. 아이고야. 그러니까요. 좋다 좋아.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미국 독립 전쟁을 일으킨 건 누구냐? 그 보스턴 티파티 사건 하잖아요. 네네네. 그게 결국 밀수업자들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밀수업자 하면 되게 음침하고 이런 분위기인데 그 당시 18세기 그때에서는 밀수업자들은 당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니 경제활동 자유고 세금 안 내는데 아니 밀수하는 게 뭐 어때서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자 이제 식민지가 자꾸 발전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영국이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민지가 발전하면 뭐 합니까? 이게 속빈 강정이란 말이죠. 돈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를 또 지켜야 되니까 군대는 또 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 비용은 많이 드는데 돈은 안 나와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이 미국 가서 살면 아까도 말씀드린 경제활동 자유, 납세 의무 없고 병력의 의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영국 군대 가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 해야 되니까 이거 아무리 미국 이제 식민지가 발전해서 내 자기들한테 거지만 계륵이네. 계륵이에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또 프랑스, 러시아하고 전쟁할 때 네. 그 유럽에서 전쟁을 하지만 또 식민지에서도 전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인디언 부족들 또 영국 군대하고 인디언 부족들끼리 붙어가지고 또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은 계속 들고 전비는 드는데 이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식민지의 이 비용을 부담시켜야겠다. 아니 우리 주둔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주둔 비용을 너희들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지고 했던 게 이제 인지법을 만들었어요. 1756년에 인지법. 인지? 우리 인지 붙인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책에. 수입인지 같은 거. 예, 그러니까 식민지에서 발견되는 신문, 팜플렛 이런데 모든 인쇄물에 인지를 붙이는 걸 의무하는 거죠. 인지 붙이면 이제 세금 걷어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이 난리가 나겠죠. 아니 지금까지 세금 안 냈는데 왜 세금을 내야 돼? 이게 완강한 반발에 부딪힌 거예요. 네. 아무리 뭐 이걸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세금을 내야지 우리가 돈을 만들지 않느냐도 안 된다 이거죠. 대표 없이 세금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를 좀 뽑아줄게. 의석을 할당하마. 이것도 거부하는 거예요. 아 그런 거 싫다 된 거예요. 자 그 와중에 결국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제 방법을 찾아낼까 하다가 그러면 차를 팔자 이게 된 거예요. 차 우리 티 홍차 네. 무슨 말이냐면 당시 동인도 회사에 홍차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쌓였다는 거죠. 동인도 회사는 결국 나라 거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그러면 이 동인도 회사에 이 차를 그냥 미국 시장에 그냥 관세 그냥 없이 거의 팔게 만든다 이거죠. 그럼 그 차를 잘 팔릴 거잖아요. 그러면 북위에서 나오는 수입 가지고 결국은 동인도 회사가 잘 되면 그건 영국이 잘 되는 거니까 네. 간접적으로 이제 영국 정부가 세수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동인도 회사에 이제 그 차를 그냥 팔려고 딱 이제 그 시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차를 밀수하던 사람들이 있죠. 차를 밀수하던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만약에 이제 동인도 회사의 차가 그냥 들어오버리면 밀수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네. 값이 더 떨어질 수 있고 지금까지 이 차가 비싸야지 자기들이 밀수해서 이거 차액을 가지고 남겨 먹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밀수업자들이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되는 거죠. 네네. 1773년에 이 사람들이 일종의 때를 지어 가지고 그 동인도 회사 배에 홍차가 막 적재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서 그 홍차를 다 바다에 집어 던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보스턴 티파티라고 하죠. 이게 바로 이제 보스턴 티파티죠. 네네네. 이때 이제 주동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무엘 아담스. 그 맥주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 아담스 맥주. 그 사무엘 아담스? 네, 그 맥주. 그 주인공이잖아요. 아, 그래요? 네. 보스턴 티파티 사건의 주동자죠. 아. 그러니까 지금 왜 미국의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들 티파티 그때 그 공화당 우파 계열들, 극우 계열들로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세금 내는 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그 자유지상주의자들 있잖아요. 네. 우리는 중앙정부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징병, 징세 거부하는 거죠. 그럼 네. 그 징병, 징세를 거부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도널드 트럼프잖아요. 군대 가기 싫어하고 세금 내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맞는 우리 정책에 가장 맞는 인물인 거죠. 미국의 그 자유주의적인 정신, 티파티의 그 영국 정부에 맞서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인물이 육술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것이 결국 이제 보스턴 티파티 사건이 결국 점화가 되어서 결국 그것이 나중에 독립전쟁의 어떤 전초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속에서 결국 이제 우리 홍차를 거부한다. No tea, yes coffee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서 커피가 예. 이때 했었어야 되네. 아까도 좋았어요. 여튼 커피는 1kg 커피입니다. 네. 네.
아, 그렇게 이제 미국에도 네. 탈세 또 세금 관련해서 네. 건국에도 또 발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네. 예, 세금 이야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은 결국 세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뭐 한 국가의 여러 가지 체제를 바꾸는데도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국가뿐 아니라 이제 아주 부유한 가문에 영향을 준 게 이제 우리 흔히 아는 로스차일드 가문이죠.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하면 막 완전히 우리 흑막으로 보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세계에 완전 뒤에 숨어가지고 이 세계를 지락펴락하고 모든 어떤 전쟁과 뭐 여러 가지 큰 사건의 배후에 로스차일드 가문이 있다 이런 식의 특히 음모론 유태인 같은 거 가문이 있고요. 음모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러니까 금융 이 돈에 관해서 이제 우리 말로 치면 우리 한국으로 치면 뭐 삼성 가문 이제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근데 이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렇게 막강했는데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물론 지금도 여전히 뭐 금융, 와인 제조, 레저, 뭐 백화점 뭐 다 하고는 있습니다만 많이 이제 퇴락했던 이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바로 세금하고 관련된다는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도 네. 근데 사실 이 가문은 탈세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요? 밀수잖아요, 밀수. 예전에 우리 그 유럽에 대륙 봉쇄령이라고 들어보셨죠? 나폴레옹이 네. 영국을 정복하려다가 안 되니까 영국하고 교역을 하면 절대 안 돼가지고 봉쇄령을 내리잖아요. 뭐 영국도 맞서가지고 봉쇄했습니다만, 근데 봉쇄했을 때 이 로스차일드 가문은 양쪽에다 뇌물을 줘가지고 다 교역을 하거든요. 밀수를 하는 거잖아요. 밀수를 하면 얼마나 이익이 탈세잖아요. 밀수를 하면 네네네. 관세를 탈세하고 그걸로 계속 돈을 버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 조세 이제 탈세로 사실 돈을 버는데 큰 작용을 했던 거죠. 로스차일드 가문이 왜 로스차일드인지 압니까?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 아, 같은데. 그랬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얘기했구나. 그래도 또 해주세요. 아, 기억 안 났죠? 네네. 네. 로즈 영어로 따지면 차일드는 쉴드, 장미 방패. 아마 저 로스차일드 가문의 그 아마 저 가문 문양이 네. 그 장미 그려진 아마 방패 문양 이렇게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입니다. 뭐 예, 그러니까 로텐 실트 독일 말로 네. 그러니까 뭐 붉은 방패 아, 그런가요? 그리고 붉은 명패, 문패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네. 이제 그걸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 집 앞에 자기들이 항상 붉은 문패를 가지고 그런 문패가 달린 집에 살아가지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로텐 실트 이렇게 이제 불렀고 영어식으로 하면 로스차일드다 로스차일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래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이 시작된 거는 1744년이에요. 그러니까 프랑크푸르트의 그 시조가 어떻게 보면 마이어 암셀인데 네.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하노버 은행에 근무하면서 금융업을 좀 배웠어요. 그런 다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예. 동전 장사를 시작해요. 그 당시 부자들의 취미, 귀족의 취미가 동전 수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로 프로이센 황태자, 네. 비들름 황태자가 이 사람 고객이 된 거예요. 이 마이어 암셀. 그래서 이 사람이 황태자의 재산에 운용하는 이제 하나의 금융 참모가 되는 거예요. 회계사처럼. 네, 그때부터 이제 마이어 암셀이라고 많이 하다가 마이어 로스차일드라고 말하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중세 때 그 유태인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가문의 명칭을 지닐 수가 없었대요. 탄압이 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황태자의 측근이 되니까 이제 네. 이 성을 쓰라고 된 거죠. 아, 뭐 로즈가 이렇게 아니라 레드인가 보다. 레드. 네. 예, 레드 실드. 네네. 아시겠죠? 네. 네. 저도 실드. 살짝 헷갈렸습니다. 네. 네. 뭐 하나 아는 것 좀 얘기해 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또 정방님이 다 정정해 주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아니 뭐 이게 뭐 아니 여기 책에도 나오고 아, 그렇습니까? 또 딴 데 많이 나옵니다. 네. 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마이어 암셀이 아들이 5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한다? 항상 이 돈을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한 군데 있다가 다 뺏기면 큰일 나잖아요. 항상 국제화시키고 분산 리스크 해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들 각각을 이제 고향 프랑크푸르트에 한 명이 있고 런던에 분가를 보내고 파리에도 보내고 비엔나에도 보내고 나폴리에도 보내는 거예요. 아, 당시 유럽의 중심지. 글로벌하게 가시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태인들이 돈을 버는 거는 국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잘 활용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제 로차일드 가문도 이제 5 아들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나폴레옹이 유럽 전쟁 정복 전쟁하면서 이제 로차일드 가문이 본격적으로 불을 삭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밀수죠. 그렇게 돈을 삭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영국 분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분가에서 이제 우리 워털루 전투에서 돈을 많이 모았다고 하죠. 워털루.
네, 워털루 네, 워털루. 그 그때 우리 했었어요. 했잖아요. 네. 네, 그 전쟁의 결과를 먼저 네. 전해주고 나라에는 나중에 전해줘서 그게 이제 음. 그 시간차 사이에 이제 주식 엄청나게 네. 사고 팔고 이런 걸로 이제 돈 벌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채를 영국 정부 발행한 공채를 대량으로 매각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전쟁 졌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막 투매를 하잖아요. 네. 그럴 때 또 그걸 생각에 사들여갖고 바닥에 다 사들이고 그 다음 날 이겼다 하니까 천정부리 뛰었으니까 그때 또 했다는데 최근에 근데 이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런던 증권거래소가 조사를 해봤단 말이에요. 그 쭉 네. 조사를 해보니까 워털루 전투 전후로 영국 공채 시세는 큰 변동이 없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약간 이제 만들어낸 만들어낸 얘기? 이야기가 아닌 없다는 거죠. 아하, 만들어낸 다 얘기 속았네. 치고는 너무 유명한 얘기 아니에요? 너무 유명하고 그러니까 사람 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공격적인 비즈니스를 그 당시 했다는 거겠죠. 그런 식의 해석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했다. 그렇게 그 돈을 가지고 결국은 은행업에 진출해가지고 이제 19세기 최대 은행가가 되는 거죠. 네. 그래 하긴 그렇게 했으면 그거 정부에서 가만두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 네.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짓 정보로 어유 그럼요. 나중에. 떼돈 벌었다 치면 사용시켜야지. 사형 바로 갑니까? 요즘에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이 되셨어요. 죄송해요. 아니 뭐 무기징역도 있고. 예, 어쨌든 그래서 그 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고 물론 네. 그때 뭐 처벌 기준이 그렇게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문이 자기가 특정 정보를 독점해 갖고 나라 전체를 속인 건데 그렇죠. 그걸 그렇게 그냥 놔뒀을 것 같진 않겠다는 생각이 살짝 그렇죠, 들긴 그렇죠. 했는데. 그러니까 이쪽은 이 가문은 돈을 위해서라면 프랑스하고 영국하고 다 거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다리를 다 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 전쟁이 났을 때도 북부에는 면화를 보내고 남부에는 공산품하고 커피를 보내면서 막대한 또 그 밀수 이익을 얻는 거예요. 돈만 되면 다 하네. 다 합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반유대주의 정서가 미국에서 일어나는데 큰 좀 다시 이쪽 로차일드 가문이 워낙 돈만 이놈들은 돈만 벌기 위해서는 무슨 짓은 다 한다. 우리한테 면허 팔고 밑에는 또 네. 공산품 팔고 너 진짜 지금 우리 전쟁 중인데 어떻게 양쪽이 양방으로 이렇게 다 먹을 생각만 하냐? 그렇죠. 예. 근데 뭐 언제는 어떻든 워낙 이제 이 자금이 풍부해지니까 자 결국 나중에 어느 정도냐면 이 영국 정부에 뭐 돈이 필요할 때 바로 가문에서 융자를 해주는 거예요. 나라 상대로. 그게 대표적인 사건이 스웨즈 운하 지분을 사들일 때 로차일드 가문이 그냥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래 스웨즈 운하가 영국이 처음에 이거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네. 이 스웨즈가 지중해와 홍해 사이에 그 흔히 말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뚫어가지고 운하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건 안 돼. 포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그 페르디낭드 레셉스죠. 나중에 파나마 운하도 도전했습니다만 실패했습니다. 그 레셉스가 주도해가지고 결국 1869년에 스웨즈 운하가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어떻게 되느냐? 당시 스웨즈 이제 운하를 지나가는 배의 4분의 3이 영국 선적이거든요. 돈 다 뺏기는 거잖아요. 네. 네. 그 순간에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이 하나도 지분이 없단 말이죠. 근데 모든 이제 돈들은 다 이제 그쪽 정부 프랑스하고 이집트 정부로 가게 되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875년에 이 스웨즈 운하 그 주식회사 주식을 살 기회가 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 이제 이집트 정부가 프랑스하고 이집트가 대주주인데 너무 재정이 악화되니까 이 스웨즈 운하 주식회사 지분을 팔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 정보를 당시 영국 수상 그 벤자민 디즈레일리가 어디서 들었냐면 바로 로차일드 가문의 저녁 식사에 초대돼서 그 정보를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의회하고 상의도 할 필요 없고 당장 이건 사야 된다 해가지고 독단적으로 거래를 진행시킨 거예요. 그럼 돈이 필요하잖아요. 의회. 네. 그래서 로차일드 가문에 빌린 거예요. 그래서 융자액이 400만 파운드 뭐 요즘 치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로스차일드 가문 말고 전 세계 어디도 대부해 줄 데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스웨즈 운하 주식을 그냥 사는데도 이게 관여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샀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스웨즈 운하 결국 주식을 취득해 가지고 그 나중에 이제 이집트의 나세르 정부가 스웨즈 운하를 국유화 선언하니까 프랑스하고 영국이 군대 보내 가지고 자기들이 하려고 했다 결국 세계 여론이 안 좋아져 가지고 철수를 했습니다만 네. 그동안 잘 해먹은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익을 어마어마하게 벌던 거죠. 근데 그만큼 이 재력이 막대했던 거죠. 자, 그런데 결국 이제 왜 지금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영향력이 떨어졌냐 이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쳤어요. 예, 일단 전쟁이 두 번 크게 일어났잖아요. 1차 세계대전, 네. 2차 세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나면 국가 간의 자산이 소멸하게 되잖아요. 전쟁 나면 어떻든.
그러니까 그들의 자산도 소멸이 꽤 됐고. 그러니까 특히나 로스차일드 가문은 분산 배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가 이기든 지든 다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손해는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2017년에 막 그 전쟁 난다 그때 위기가 고조되었을 때 그 어떤 선배분이 재밌는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집 한 채 있고 없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이 전쟁의 가장 큰 이해 당사자는 삼성현대다. 그 삼성현대 가문이 열심히 자기 재산 지키려고 노력할 거다 이거죠. 전쟁 안 일어나게 노력할 거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전쟁이 나면 기본적으로 자산 손실이 불가피하고 네, 그것이 네, 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스차일드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큰 전쟁 두 번 나면서 손실이 크게 좀 입었다는 거죠. 그리고 재산도 재산이지만 인적 손실도 크죠. 네. 비엔나에 있는 가문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거의 소멸되고요. 왜냐하면 나치가 딱 들어가면서 게슈타포 가문이 체포를 해버리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신변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네. 집안에서. 그러니까 협상을 해야 되는데 나치는 재산 전부 다 내놔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간신히 몸값 내고 풀려났는데 그 비엔나 가문의 이제 당주는 그 이후로 너무 쇼크를 받아가지고 전쟁 끝나도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거를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재산을 접수한 나라가 체코 정부래요. 네. 배상을 해주는데 뭐 한 3분의 1 정도 배상해 줄게요. 근데 그건 뭐 아무래도 다 나게 됐고. 그러니까 결국 이 와중에 이제 인적 손실도 크고. 그 실제로 이 전쟁 때 대표적으로 비엔나에서 또 부자 가문이 있다가 손실 입은 가문이 바로 그 유명한 비트겐슈타인 가문이죠. 그 철학자 비트겐슈타인 네네네. 집안이 어마어마한 부자였거든요. 근데 이 와중에 비트겐슈타인의 그 형은 아니고 누나였나 하여튼 그 비엔나에서 체포됐단 말이죠. 그 이제 비트겐슈타인이 아주 냉정한 사람 아닙니까? 협상을 하는데 거의 그 당시 돈으로도 수십억 달러를 내요. 몸값으로. 그러니까 재산을 거의 다 몇 조를 냈다고 나오죠. 그 다 이제 내고 몸값 지불하고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쟁이 나면 이런 재산, 인적, 물적 손실이 크게 되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전쟁 와중에 이제 런던에 있는 그 당주는 연합국이 만든 유태인 군대 장교로 딱 복무하거든요. 나름 또 유태인에 대한 인상을 좋게 만들어준 거죠. 자, 우리도 이제 같이 나라를 지킨다. 열심히 싸웠다. 예, 뭐 노블레스 오블리주도 되고. 근데 어쨌든 두 차례 전쟁에서 좀 타격을 입었다. 그리고 가장 큰 타격은 결국 상속세가 될 거예요. 상속세. 아, 로스차일드 가문도 상속세는 못 피했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또 다른 원인 중에 하나가 미국 투자가 늦어진 것도 큰 원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을 그 당시 너무 쉽게 본 거예요. 아, 우리 유럽이 다 먹고 있는데 무슨 미국 저 변두리. 그래가지고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에서 이제 투자 대리인으로 미국에 파견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막 별로 투자에 적극성을 안 보였거든요. 저는 촌동네. 그렇습니다. 땅만 넓은데 거야 뭐하니? 그렇습니다. 유럽이 짱이지. 이러다가 이제 놓쳤구나.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미국으로 완전히 그 경제의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로스차일드 가문도 영국이 세력한 것과 동시에 같이 세력하게 됩니다. 그게 또 하나가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건 상속세라고 하죠. 네. 결국 영국 같은 경우도 18세기 말에 이제 그 누진적인 소득세가 도입되고 이제 네.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로스차일드 가문은 일단 수익 나오는 걸 또 자산으로 축적해갖고 계속 불려갔는데 이제 세금들을 이제 누진적인 세금 제도가 유럽 나라들마다 확대되고 특히나 20세기에 상속세가 아주 크게 확대됐다고 하죠. 그 결정적인 것들이 러시아 혁명이에요. 러시아 혁명 전만 해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그 나라에서 자산의 한 2% 3%를 상속세로 냈대요. 아, 그래요? 2, 3% 정도 그 냈대요. 정도 뭐 다들 그냥 내고 오케이 뭐 그 정도 할 수준인 네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제 결국 러시아 혁명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러시아 혁명을 딱 보니까 러시아 혁명 때 잘 살던 사람들 있잖아요. 부유층. 대부분이 다 참사를 당하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킨 농민과 노동자에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걸 보고 나니까 이 부자들이 이제 겁을 잔뜩 먹는 거. 겁을 먹고 상속세에 동의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뭐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야. 만약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져 가지고 러시아처럼 혁명이 나면 우리 다 죽는데. 네. 이런 어떤 불안감들. 그러니까 이제 정부들을 이제 러시아가 지금 막 이렇게 공산주의를 수출하면 우리 큰일 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제 세금을 많이 걷어 가지고 노동자 농민들에게 좀 뭔가 우리가 세금을 좀 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되니까 부자들이 돈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돈을 내야 된다 된 거죠. 자, 그러니까 로스차일드 가문 입장에서는 유산의 절반 정도를 상속세로 징수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한 번 상속할 때마다 50%씩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두세 대만 지나도 뭐 네. 4분의 1로 쫄아드는데. 그다음에 결정적인 게 로스차일드 가문이 20세기 들어와 가지고 사업을 계속 예전처럼 가족 경영을 했다는 거예요. 법인을 안 하고. 어. 그러니까 주식 회사를 하면 왜 이러냐면 이 자산 현황을 주주에게 공개해야 되니까 이게 좀 싫은 거죠. 부자들은 자기 이런 뭐 있다는 거 알려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재산은 많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개인 형태로 다 재산돼 있잖아요. 딱 개인 명의 자산이 상속세 50%씩 날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법인으로 해버리면 그죠? 이 법인으로 법인에서 해갖고 나와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니까 나중에 뭡니까? 성 같은 게 있잖아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로차일드 가문의 저택 성이 1,000만 평 정도 됐대요. 와. 1,000만 평. 여의도가 우리 다 합쳐갖고 한 280만 평? 뭐 하여튼 그 여의도 같은 게 3개를 갖고 있는 주택. 그걸 유지 관리 상속 이 퇴금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나중에 다 기부해요. 파리 대학에 막 기부를 해버려요. 이제 더 이상 관리도 안 되고 1,000만 평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결국 이제 가문의 이제 개인 이런 자산이 줄어드니까 금융가로서 자본력이 감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상속세 때문에 이제 이런 개인 재산도 줄어들고 금융 사업에 이제 필요한 금융 비용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재밌는 일이 있어요. 1949년 6월에 이제 파리에 이제 로스차일드 가문 이 사람이 죽어요. 네. 최고 이제 그 에드워드 로스차일드라고 하는데 죽었단 말이죠. 근데 죽은 그날 그 로스차일드 파리에 있는 가문이 갖고 있는 주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뭐 로열트 치셀 그리고 뭐 광산회사 그리고 다이아몬드 회사 있지 않습니까? 드비어스. 네. 이것도 로스차일드 가문이 투자를 한 겁니다. 그 세실로즈가 보통 했다고 하는데 네. 로스차일드 가문이 투자해 갖고 만든 게 드비어스 다이아몬드 회사인데 이 주식들이 그냥 거의 다 완전히 막 이 사람들이 주식을 내다 파니까 폭락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날에 또 이 사람들이 다 그걸 또 다 사들이 갖고 주식 가치가 원상 회복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했냐? 왜 그 죽은 날 막 재산 주식을 다 팔고 다음 날 또 다 사들였냐? 프랑스 상속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 상속법이 뭐냐면 자산 가치를 어떻게 기준하느냐? 고인이 죽은 그날 그때의 주식 가격으로 매기니까 그날 다 폭락을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폭락된 거 기준으로 하니까 이제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다시 사면 다시 올라가고. 지금도 이렇게. 약간 비슷하잖아. 직전 3개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 잡아서 하죠. 지금도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죠. 어우, 잘하시네. 상속 뭐 할 거 있어요? 없잖아, 별로 받을 거.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나중에 물려줄 것도 없잖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여튼 네. 상속세 몇 번 두드려 맞으면서 이제 재산이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든 상태. 네. 그리고 뭐 그 프랑스의 미테랑 정부가 80년대 들어서면서 81년에 1981년에 은행을 다 국유화시켜 버렸잖아요. 네. 그 로스차일드 은행이 몰수당하는 거죠. 물론 그 다음에 다시 또 은행을 사들였지만 네, 그때 다시 로스차일드 가문이 은행을 사들일 때 조건은 로스차일드 은행이라는 명칭은 사용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주식은 집은 다시 나눠 주는데 그 명칭은 쓰지 마라. 이런 식으로 결국 이제 이렇게 로스차일드 가문이 퇴락하게 된 것도 그 세계를 완전히 좌우했던 로스차일드 가문도 결국 상속세, 누진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탈세로 흥한 자, 그렇죠. 세금으로 망했네요. 뭐 망한 정도 아니고 망한 지금도 건 잘 아니지만 살긴 합니다. 물론 굉장히 잘 살지만 네네. 과거의 그 영광에 비하자면, 근데 이제 역시 세금은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돈 많이 벌면 뭐 할 거예요? 사과 사 먹겠죠. 사과는 꼭 사 먹어야죠. 네. 영주 은하수 사과. 네. 요즘 사과값이 뭐 이슈도 좀 많이 되고 비싸다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맛있는 사과 드실 수 있는 기회, 영주 은하수 사과가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매일 아침 뭐 드시기가 좀 번거로우시다면 또 사과즙, 사과즙 네, 좋아요. 나온 거 있으니까 네. 편하게 그렇게 드셔도 됩니다. 영주 은하수 사과 그리고 사과즙과 함께 건강하고 맛있는 하루 매일매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로스차일드까지 네, 왔고요. 네. 이제 어떻게 뭐. 팝스타 비틀즈 얘기 아까 처음에 잠깐 해주셨는데, 네, 1962년에 데뷔를 해갖고 뭐 선풍적 인기를 얻었지 않습니까? 네, 전 그런데 세계적인. 네. 근데 사실 이제 비틀즈 이 책에서 따르면 그 비틀즈가 그렇게 이제 선풍적 인기를 얻으면서 음반 시장을 창출을 했답니다. 창출. 예, 왜냐면 그 전에는 앨범을 판매한 수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 싱글에 주력해가지고. 네. 근데 비틀즈 앨범마다 좋은 곡들이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앨범을 사들이면서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대요.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이제 수입이 많아지는데 대부분의 수입이 영국 내부에서 발생하니까
세금이 거의 90%까지 나간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세금을 줄여가지고 할까 해서 우리가 말하는 텍스 헤이븐 조세 피난구역의 회사를 만들기도 하고 네. 거기서 뭐 세금을 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애플이라는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참 취지가 좋았거든요. 네. 모든 문화예술에 관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다 와. 그럼 우리가 다 여러분들에게 투자를 해줄게. 그러니까 1년 만에 완전 회사가 파산 지경에 가는 거예요.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방반해질 거 아닙니까? 아무도 숫자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그 와중에 뭐 비틀즈의 그 매니저를 했고 아주 그 비틀즈를 도와줬던 사람도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결국 1년 만에 거의 뭐 엄청난 이제 파산 지경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비싼 차들을 2대를 샀는데 그 차가 어디로 갔는지 누가 그 훔쳐 먹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만큼 방만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 경영을 했던 사람이 그 폴 맥카트니가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존 레논이 경영하니까 싸움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오너 요코를 또 둘러싸고 멤버들 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었고 또 멤버들 간에 또 그 누구죠? 링고 스타였습니까? 네. 존 해리슨은 부인이 또 에릭 클랩톤하고 바람이 났잖아요. 아, 네네네네. 맞죠? 해리슨이죠. 저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네. 뭐 그렇게 바람 네. 나서 그래서 라일라라는 노래인가? 그게 아마 네. 원더풀 투나잇인가? 그 에릭 클랩톤이 그죠 부르는 네, 노래죠. 그 두 개 중에 하여튼 뭐 그 네. 노래가 아마 그 관련된 노래일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때 이제 해리슨이 되게 쿨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쿨한 이유가 또 뭐 어디 보니까 해리슨 또 링고스타 부인하고 바람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그냥 좀 그 멤버들 간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또 세금 문제와 돈 문제가 걸리니까 네. 막 이게 왜 이렇게 엉망이 돼 버리는지 된 그게죠, 그죠? 1년 만에 완전히 파산 지경에 왔으니까 애플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세금 너무나 갑자기 돈이 들어왔는데 세금이 나가고 이 와중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을 못해 나가다가 결국은 이제 해산한 거 아니냐. 그래서 뭐 그런 뭐 저도 여담으로 들었던 이야기 같은데 마지막 그 폴 맥카트니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그런 거 계속 같이 가기를 뭐 갈망했다. 그래서 마지막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그 했던 노래가 롱 앤드 와인딩 로드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쓰면서 막 많이 울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이거 우리가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게 마지막 노래가 이제 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결국 그 바로 8년 만에 결국 이 비틀스가 이렇게 해산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또 하나가 돈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게 아주 컸다는 거고 그리고 그 당시 영국의 소득세 구간이 너무너무 높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이야기가 좀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뭐 여기 재밌는 게 아주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세금은 여러분도 아마 세금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네. 뭐 정말 안 내는 분들 말고는 뭐 직장인들은 직장인대로 야 우리는 뭐 무슨 유리지갑이냐 맨날 우리 거는 다 들어가고 자영업자들은 뭐 잘 챙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하시기도 할 거고 또 자영업자분들은 야 요즘에 뭐 카드 계산 안 하는 사람이 다 우리 것도 완전히 뭐 유리지갑 됐다. 그리고 세율로 따지면 오히려 직장인보다 뭐 혜택 받는 것도 없는데 세금 많이 낸다. 이제 이런 불만들이 각자 다 있으실 텐데 여튼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나라 세금이 너무 좀 세목이 너무 다양한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좀 줄여서 항목을 좀 줄여서 어차피 가져가는 돈은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나 하나로 가져가나 비슷할 거거든요. 근데 너무 나눠 놓으니까 이게 어디서 나가는 건지 언제 나가는지 왜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어디다 쓰는지도 잘 모르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실제로 건강보험 같은 건 사실은 이제 준조세죠. 네. 그것도 안 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것도 뭐 세금인 거고 여러 무슨 저 어디 다닐 때 뭐 극장이든 뭐 이런 데서 우리 모르게 나가는 세금 되게 많거든요. 네, 네. 세금처럼 나가는 뭐 특별 무슨 부담금 같은 거 하여튼 그런 너무나 다양한 세금들을 조금 이제 줄여서 항목들을 좀 줄여서 좀 심플하게 그래서 이건 좀 너무 부담한 것 같다 그럼 내가 뭘 알아야 뭐 항의도 할 텐데 너무 다양하게 너무 다양한 이름으로 가져가시니까 징수해 가시니까 조금 근데 그런- 사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뭘요? 아니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야지 사람들이 이게 뭣도모로 다 뺏긴다고요? 컴플레인 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러면
돈 버는 사람들이 그 세무관리사들, 세무사 하시는 분들,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고용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걸로 잘 빠져나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다 내는 거예요. 걷어가니까. 이게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저자가 어쨌든 세무 공무원 출신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정하지 않은 세금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그 공정하지 않은 세금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또 저자가 재밌는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 부유층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면 국가는 멸망한다고 봐요. 역사를 보니까 결국 왜냐하면 결국 이 세금 문제, 우리 세율 문제를 말하는데 이 저자는 직접세보다 간접세를 자꾸 선호하지 않습니까? 네. 간접세는 지금 말씀대로 뭐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네네. 그냥 조세 제한이 없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면 이걸 생각해 보자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소득을 내는데 소득세율을 돈이 빈곤층은 소득세율을 10% 내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5%다 이런 막 혁명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난리가 나겠죠. 근데 간접세를 버리면 묻혀버리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연봉을 4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 치죠. 그걸 전부 다 소비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것 갖고는 적응 못하니까.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소비세가 부가가치세 이런 게 10%라고 보자는 말이죠. 400만 원. 400만 원 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연봉 4억 원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연봉 4억 원인 사람은 2억 원을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2천 내는 거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죠. 2천 내는 거죠. 네. 2천 내니까 전체 소득 4억에서는 몇 프로 내는 겁니까? 5%밖에 안 내는 거예요. 4천만 원 버는 사람은 10% 내고 4억을 버는 사람은 5%밖에 안 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 소득세를 그래 내라면 난리 나는데 이 내가 소비하는 거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소비세, 부가가치세로 내버리면 사람들이 그냥 그래 하다니. 네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결국 빈부격차가 확대될 것이고 네. 그죠 세금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4천만 원인 사람은 저금할 게 없고 4억 원인 사람은 2억을 쓰고도 2억 저금할 수 있고 그럼 빈부격차 확대가 되고 그럼 서민생활 더 어려워질 거지 않습니까? 저금할 게 없으면 그러면 결국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면 국력이 쇠퇴한다고 보는 거죠. 네네네. 국력이 쇠퇴하고 이 와중에서 타국으로부터 침공을 당하면 국가는 붕괴하는 것이 역사의 패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봐요.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고 세율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이 가장 사실은 핵심이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국세 공무원 저자가 국세 공무원이니까 그건 충분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뭐 어떻든 이렇게 세무 행정이 양극화가 되고 그래서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저금할 돈이 없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뭐 또 저금을 할 게 많이 생겨나면 결국 그 양극화가 결국 뭘 가져오느냐 저출산 고령화를 가져온다고. 네네. 아니 젊은 층이 돈은 내가 벌 것도 없고 세금 다 나가는데 어떻게 애를 낳냐 이거죠. 결혼 왜 하냐. 그러면 결국 결혼 안 하고 애를 안 낳으면 결국 예전에 우리 이집트에서 봤듯이 그냥 난 결혼 안 하고 그냥 난 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 그 조세 자원들이 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잘 되겠냐 이거죠. 나라 망하는 길이죠. 네. 네, 좀 거칠게 얘기하면 네, 네. 그런 길로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탈세의 세계사로부터 우리가 좀 배울 게 네.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탈세와 관련된 아주 재밌는 책 탈세의 세계사 나온 지는 한 4, 5년쯤 된 것 같네요. 네, 2019년에 아마 나온 책 같은데 이 책도 한번 저희가 읽어봤고요. 네. 예,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책, 아주 흥미로운 책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